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손봐서 돈을 기존보다 쉽게 빌리지 못하게 바뀝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정철진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연말까지 5만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인데요. 수원시의 6,500여 가구, 평택, 남양주, 김포의 5천여 가구, 과천, 4천여 가구 등 경기 주요 신도시와 도시개발지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11월에서 12월은 상대적으로 비수기로 분류가 되는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추석 연휴 탓에 분양이 밀리다 보니까 이 두 달에 몰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저니의 Don't Stop Believing 띄워드리면서 2017년 10월 2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증가폭은 점차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신DTI를 비롯해서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DSR까지 이번 대책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역시 대출 규제 아니겠습니까? 네. 신DTI DSR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DTI고 LTV는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신DTI하고 DSR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DTI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투 인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연간 소득 대비 돈을 빌리면 우리가 원리금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예. 그 원리금의 비중을 얼마로 할 건가라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40%로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내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5, 4, 20 내가 1년간 갚아야 될 원리금을 2천만 원은 넘지 않도록 대출을 못하게 막는다. 이게 이제 DTI인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럼 이번에 나온 신 DTI는 무엇인가? 이거 궁금증이 좀 커지는데, 원래 신 DTI, 새로운 DTI 개념이라는 것은 차주의 미래 소득을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5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득은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출 여력은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득 대비 원리금이니까 분모가 크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10년, 15년 후에는 소득이 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소득이 현재는 많지만 좀 앞에 줄 것을 감안해서 적게 대출해주고, 반면에 30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득은 적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은 소득이 더 커질 테니까 대출을 좀 더 많이 해주고, 이게 이제 신 DTI인데, 예. 요번에 정부가 밝힌 신 DTI는 조금 더 개념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 DT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한 번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을 살 때 또 받을 때 지금까지는 그 집에 대해서만 DTI율 40%니 50%니 적용을 한 다음에 전에 빌렸던 거는 그냥 이자만 살짝 합산을 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기존에 받은 것도 원리금으로 계산을 해서 딱 띄어다가 기존에 받을 원리금, 이번에 받을 원리금을 다 합쳐서 DTI를 계산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새로운 DTI, 신 DTI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조금 이따가 또 이제 여러 설명을 하겠지만 DSR, 이게 이제 굉장히 앞으로 화두가 될 것 같은데, DSR이라는 것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빚이 있다라고 할 때는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신용대출 받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게다가 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도 많이 쓰시는데 직장인들 이것도 내 빚인 것이고요. 자동차를 할부로 샀다. 자동차는 자산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빚 아닙니까? 예. 또 급할 때 카드론 쓰고 있는 빚. 이런 것들을 다 원리금으로 이제 쪼개는 거예요. 평균 만기에 평균 이자를 다 넣어서 원리금으로 다 계산한 다음에 이 본인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몇 퍼센트, 그게 몇 퍼센트 될지는 안 나왔지만 이번에 예. 뭐 150%, 200%, 300%를 잘라가지고 그 한도가 넘을 때는 대출 불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DSR 대출 규제다. 이렇게 그렇군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DSR 그러니까 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뭐 여러 가지 네. 뭐 말이 있는데 비율은 아직 안 나왔죠? 네, 비율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예. 처음에 좀 긴장했던 것은 이게 워낙 강력하니까 정도에 따라서 2019년 이후에 시행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많았었는데 예. 이걸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밝혀서 시기는 앞당겼습니다. 그럼 그러나 예. 예, 당국에서 비율을 지금 안 내놨거든요. 아마도 충격이 클 것 같아서 좀 시장 반응을 보고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예상을 저는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렇군요. 당장 시장에 영향은 특별히 없을까요? 아직 뭐 예측되는 게 없어서? 일단은 신DTI가 내년 1월이고요. 내년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이 DSR이 시작이 되는데 예.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오늘 집 사야지 하고 일주일 있다가 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월, 내년 하반기 시행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좀 대출이 위축되고 부동산에도 영향은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입니다. 예.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이제 안 나왔는데 예. 우선 전세금 우리가 보증 대출, 뭐 전세금 대출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끼냐 마냐가 굉장한 큰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금 대출 빚이잖아요. 예. 근데 전세금 대출은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세금 대출 한번 받은 분들은 아예 더 이상 못 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세금 대출은 뺀다 쪽으로 가닥을 잡혔고 예. 마이너스 통장은 또 왜 문제냐면 통장을 우리가 트지 않습니까? 보통 3,000짜리를 트기도 그렇죠. 하고 뭐 5,000 또 좀 사업하시는 분들 더 크게 트는데 실제로 돈은 내가 한 500만 원, 600만 원밖에 안 썼지만 원래를 제대로 이 DSR을 적용하려면 그 마이너스 통장 규모를 전체를 다 원리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일단 3천만 원이라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것 자체로도 그걸 원리금 계산할 경우에 상당하게 내 빚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도 다 넣지 않고 뭐 5분의 1로 쪼개가지고 넣는다. 뭐 이런 쪽으로 좀 구체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DSR에 대해서 적용 비율이라든가 어느 선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아마 내년 초, 내년 1분기 내에는 더 속속 드러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하반기부터는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요. 전세금 그렇죠. 대출에 대해서는 이번에 규제에서 어쨌든 빠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 부분 많은 분들 걱정하셨거든요. 네, 자, 맞습니다. 다시 신DTI 얘기로 넘어와서 예를 하나 들어보죠. 네. 숫자 5가 계산하기 편하니까 연봉 5천 받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이 사람이 1억 원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을 때 네. 추가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기존처럼 받으려고 하면은 기존 DTI하고 신DTI하고 빌릴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 DTI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1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 연봉 5천만 원이고 20년 만기를 좀 쓰게 될 경우에 한 2억 1천만 원 정도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새로 DTI 받을 때 앞에 받은 거 1억 원은 이자로만 이제 살짝 넣어줬거든요. 넣거나 아예 반영을 안 했거나. 근데 이번에는 그 앞에 받은 1억 원도 원리금으로 합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DTI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천만 원? 또 채 못 받, 한 1억 4,900만 원 정도니까 한 6,500 정도 이상 넘게 이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개념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제 내가 집 한 채가 살려고 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이 연봉 5천만 원 이분이. 예. 서울 같은 데에 내가 또 집 살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고, 다주택자는 LTV DTI 또 10%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5억 정도까지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받는다는 한도 하에서.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는 또 자기 돈이 있어야
이분은 추가로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미 한 이 정도 1억 원 이상 1, 2억 정도 대출이 있는 분은 또 대출 받아서 집을 사기는 이제 힘든 그런 규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DSR까지도 합산이 될 테니까 이제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다주택자, 다중채무자는 거의 돈 또 빌려서 자기 돈이 많다면 사죠. 자기 돈으로만 사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현금 내수 중에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주택을 좀 늘릴 수 있고 서민들 부담만 계속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방금 이 예를 들었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은 주택담보대출을 끼고서 보유를 했는데 이제 다른 주택 구입을 하고 기존의 집을 팔고 싶을 때 보통은 집을 팔아버리고 무주택 상태에서 집을 사는 게 아니고 현 상황을 유지하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이제 다른 집을 사고 원래 집은 팔아버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니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이게 팔 것이 계약이 돼 있고 새로 집 사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길 적용을 하지 않고요. 또 2년 내에 내가 집을 반드시 팔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고 또 받을 경우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2주택자 한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 DTI의 강력한 규제를 좀 유예를 주는군요. 그런 대책을 좀 뒀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서 우리 앵커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이게 이제 어떤 반대급부가 있냐면은요. 서울의 집은 평균 가격 한 6억 정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5억에서 6억. 근데 이제 대부분이 신혼부부라든가 한 40대 초반, 30대 후반에 이런 분들이 집을 살 때는 그렇게 5억, 6억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데 대출이 이렇게 지금 옥죄 놓으니까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은 그러면 평생 집을 못 사게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고요. 있는 사람은 계속 사고 없는 사람은 계속 못 사고. 실탄이 많고 돈이 많은 분들은 난 대출 안 끼고 집 살려면 이분 분들은 집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건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대출을 옥죄는 것은 좋은데 곧 주거복지 로드맵이나 아마 보완책들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실수조자에게는 뭔가 페이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분들이 집을 만약에 장만할 수 있도록요. 그런 희망은 함께 줘야지 이게 더 완성된 그런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현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좀 유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임대사업을 위해서 아파트 구입하고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에도 이번에 신 DTI하고 DSR 영향을 받을까요? 네, 어느 정도 근데 영향을 받겠다 안 받겠다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임대 등록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이제 당근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초반에. 왜냐면 이분들이 안 합니다, 잘.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비전에서 보면 이분들을 다 등록자로 놓고 본격적으로 그 월세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유세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정석이죠.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유야무야하게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빨리 이 사람들을 제도권 안으로 넣은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 좀 쉽지는 않고 아마 당국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모도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 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또 빠르게 늘었는데 어디서 많이 늘었나 봤더니 정부에서는 아파트 분양시장, 분양받으려고 대출 많이 받았더라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아서요. 중도금 이제 대출 한도 규모를 기존에 6억에서 5억, 이제 서울광역,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광역시는 이제 줄였습니다. 이게 한도를 줄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중도금이라는 게 앞에 계약금, 잔금 빼고 그 사이에 내는 돈들이거든요. 이 집값 대비 60%, 어떤 계약은 한 65%까지 나오는데, 거의 이제 대출을 받습니다, 이것들이. 근데 이거를 5억 한도로 줄이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내가 계약금이 많아야 되겠죠. 혹은 잔금이 또 어느 정도 여력이 있어야 되겠죠. 라고 해서 큰 틀에서는 좀 중도금 대출, 분양을 통한 대출 규모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번에 그 분양시장 관련해서는 규모도 줄였지만, 이 당국에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주는 중도금에 대한 보증 비율도 80%, 90에서 80%로 낮췄습니다. 이게 큽니다.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자기가 대출해주고 다 날려도 100%였었거든요.
근데 10%는 책임져야 된다가 이제는 20%를 은행이 책임져야 되니까 아마 은행도 웬만한 건설사의 신용도도 볼 것이고요. 이 분양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판단해서 거기 들어올 테니까 이래저래 분양 시장도 좀 옥죄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짧게 무주택자가 집 사려고 할 때 뭘 조심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기간이 한 내년 1분기까지는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어느 쪽 방향으로 튈지 모르고 결과적으로 당국에서는 내년 3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1분기까지 기한을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30-30 원칙, 즉 그 대출이 집값 대비 30% 넘으면 안 됩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 이상은 자기의 돈, 내 실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원리금 내는 그 비중이 내 소득 대비 30% 넘으면 안 된다. 즉 내가 월급 100만 원 받으면 원리금 내는 게 매달 30만 원 넘게 그렇게 과다한 대출은 현재로서는 좀 힘들거든요. 이런 점들은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실탄 이게 문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리사 롭의 스테이 듣고요.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맛있는 여행 코너와 서울시 소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맛있는 여행 코너 먼저 만나보죠.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네,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과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뭐 잘 드시고 건강해야 되는데 요즘에 환절기라서 그런지 몸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목소리가 제가 웰빙 전문 기자라고 나오는데 나날이 목소리가 둔탁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방송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아유, 몸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이 노래 아시죠?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오늘은 3만 7천여 평의 공원에 다양한 꽃들이 알록달록 피어나서 색색의 향연을 펼치는 경기도 양주시의 나리공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나리공원. 네.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만. 저 어제 다녀왔어요. 아, 그래요? 어제 다녀왔는데 갔더니 솔직히 이제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긴 한데 큰 기대를 하고 가신 분들은 실망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저처럼 날씨가 좋아 햇살이 또롱또롱해서 그냥 나가야지 했다 갔던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는데 지금 이곳에 가시면 천만송이의 천일홍을 비롯해서 코스모스, 칸나, 백일홍 그리고 요새 인생사슬 찍기 좋다는 그 핑크빛 억새로 유명한 핑크뮬리 등 다양한 꽃들이 색색의 향연을 펼치고 있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어제 지하철을 타고 갔거든요. 양주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면 금방 가더라고요. 내려서 양주역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2번 출구 나오자마자 버스를 타면 한 번만 타면 20분이면 그 꽃밭에 도착을 해요. 원체 꽃밭이 넓다 보니까 버스를 내리기 한참 전부터 꽃이 보여요.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가 그냥 보여요. 딱 내리면 꽃길이 되게 여러 갈래인데 꽃밭이 되게 여러 종류인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요새 막 누군가한테 약간 기쁜 마음으로 아니면 축복해주기 위해서 너 꽃길 걷게 해줄게 하는 그런 걸 하잖아요. 정말 꽃밭 사이로 길이 나 있어서 꽃길을 걷기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흔하게 볼 수 없던 꽃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만개하던 시즌이 지났어요. 지금 가면 좋은 건 뭐냐면 양주도 외곽이기 때문에 꽃밭 주변에 이렇게 능선에 산들이 있는데 산들이 알록달록 물들어가니까 단풍놀이도 즐기고 꽃들하고 눈 맞추기도 좋고 그다음에 흙길이 높아진 꽃길 사이를 걷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가을의 설레임과 약간 충족된 가을 계절을 느끼기엔 굉장히 좋더라고요. 야, 이거 천일홍은 뭐고, 방금 말씀하신 핑크 갈대? 뮬리, 그런 것들이 뭔가 지금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야, 이렇게 예쁠 수가 없네요. 처음 보는 꽃도 있고요, 저는. 그거 아세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천일홍의 꽃말이 변치 않는 사랑이래요. 그래서 유난히 많은 연인분들이 그렇게 꽃 앞에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 안 가봤나 봐요. 아니, 가을공원, 저는 여기 상암에 있는 가을공원, 하늘공원만 생각을 해서 거기는 수수한 갈대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알록달록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코틀이 알록달록한데 이제 요것에 많은 분들이 찾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그 가을 핑크빛의 몽환적인 억새를 보러 많이 가세요. 근데 저도 그게 궁금해서 갔는데 신비하고 몽환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겠다고 가서 이렇게 밟아놓으셔가지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멀리서 봐야 예쁘고 제 개인적으로는 분홍빛의 억새도 좋긴 하지만 천일홍과 더불어서 단풍을 즐기기가 되게 좋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가서 처음 봤는데 뎁사리라는 식물이 있어요. 뎁사리? 그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먼지 괴물이 식물로 이렇게 자란 느낌인데 약간 비현실적인 약간 동글동글한 식물들이 먼지 괴물처럼 생겼는데 그것들이 약간 갈색빛도 있고 핑크빛도 있고 색색으로 펼쳐져 있는데 굉장히 전 그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네요. 꽃 뎁사리도 있고 뎁사리도 있는데 묘한 게 먼지 덩어리가 커진 것 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공원 중간에 가면 천일홍 전망대가 있는데 그곳에 딱 오르면 전망대 주변에는 핑크몰리가 살짝 감싸여 있고 색색의 천일홍들이 핑크색, 핑크빛, 하얀색, 붉은색 쫙 펼쳐져 있는데 색색의 꽃들을 보면서 가을의 절정이 단풍의 울긋불긋함과 꽃의 울긋불긋함을 절정을 동시에 마주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이 예비 신혼부부들이 여기서 사진도 많이 찍을 것 같아요. 정말 사진 찍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사진 찍으려면은 여기 양주 나리공원을 찾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천일홍 꽃 축제 말고 다른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산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양주역에서 가까운 곳에 그 불곡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해발 고도는 465m밖에 되지 않는데 이곳에 이제 2012년도에 둘레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양주역에서 버스로 한정거장 지나가지고 양주시청 뒤쪽으로 쭉 돌아올 수 있는 코스인데 꽃길만 보고 오시면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지금 단풍이 절정이잖아요. 지금 정말 예쁘게 물들었더라고요. 양주 곳곳이. 그러니까 살짝 단풍, 그러니까 산행이 무리가 되시면 둘레길이 있으니까 목산 둘레길을 쫙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둘레길까지 찾아가면 좋을 것 같고. 먹을 만한 것은 거기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어제 하나 찾아냈습니다. 양주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국수 전문점이 있는데 약간 날이 쌀쌀했으니까 탄수화물과 국물이 그렇게 당겨요. 좋죠, 국물. 탄수화물과 국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집은 홍합이 푸짐하게 들어간 해물 칼국수가 유명한데 이 국수 면에 도토리가루를 넣어요. 아주 쫄깃하진 하지만 특유의 식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왜 찬바람이 불면 해산물이 맛있어지잖아요. 그 시원한 국물이 들어가니까 약간 국물이 풀어낸 바다의 맛을 쫙 즐기고 면도 쫄깃쫄깃 씹는 맛이 굉장히 좋고 또 이 집이 좋은 게 2명이 가서 15,000원에 국수와 탕수육 아니면 국수와 찐빵과 만두를 즐길 수 있는 약간 가성비 좋은 세트 메뉴가 있어서 그 또한 되게 좋았고요. 저는 더 하나 훈훈했던 게 이 식당이 주말엔 사람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7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훈훈함도 있어서 많은 분들께 홍보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집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같은 날씨, 요즘 같은 날씨에 국물 좋죠. 그렇죠. 6348번님이 어제 천일홍 공원 다녀왔는데 방송에서 들으니까 더 반갑네요 하셨는데. 저랑 같이 계셨네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이분은 그 칼국수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양주 나리공원에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투톤슈의 메디슨 듣고 서울시 소식 만나봅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유튜권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원입니다. 오늘 서울 전역에서 대포차 또 과태료 상습 체납차에 대해서 일제 단속이 벌어진다고 하던데 네네. 지금 시작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9시부터 단속이 시작됐고요. 오후 5시까지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전역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 360여 명, 또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50대가 투입됐다고 하고요. 단속 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그 차량 사용자와 차주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 그리고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내지 않았거나 또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입니다. 적발되면 그 대포차 운전자는 곧바로 수사 대상이 되고요.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한 뒤에 공매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그 서울에서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해가지고 단속 대상, 그러니까 영치 대상이 된 차량은 7,400여 대라고 하는데 체납 액수는 99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통이 아니군요. 오늘 단속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네. 자, 그리고 여러 차례 보도가 되기도 했던 곳인데 지어진 지 43년 된 서울 관악구에 있는 강남 아파트가 네네. 결국은 재건축을 하게 됐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예. 그 6층짜리 아파트 17개 동으로 이뤄진 강남 아파트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에 있는데요. 지난 2001년에 그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 건물 곳곳에서 그 심각한 균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워낙 오래되고 위험해서요. 이미 입주민의 70% 정도는 아파트를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재건축이 추진됐는데 그 사업성 문제 또 아니면 부실한 조합 운영 등으로 20년 넘게 사업이 표류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드디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강남 아파트를 허물면 그 자리는 어떻게 바뀌나요? 네, 최고 35층짜리 아파트 7개 동이 들었습니다. SH공사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를 했는데요. 보통 그 3, 4년이 걸리는 시공사 선정을 SH공사가 참여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조합원분 740여 세대를 제외한 270여 세대는 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라고 하죠. 뉴스테이로 활용이 됩니다. 한 70%는 입주민이 떠난 상태였고 30% 남으신 분들은 한 20년 이거 지켜보신 분들은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하철역 승강장하고 전동차 사이 틈에 발이 빠지는 사고 요즘에도 네네.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4호선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요? 네네, 그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서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요. 서울 지하철에서는 모두 351건의 발빠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해에 그 50건이 넘게 일어난 셈인데요. 근데 노선별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4호선이 124건으로 전체의 32.1%나 차지했습니다. 예. 이어서 2호선이 그 99건, 3호선이 47건의 순서였는데 반면에 그 8호선은 2건에 불과했고요. 9호선에선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 지하철역에서는 그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10cm가 넘으면 발빠짐 사고를 주의하는 곳으로 분류가 되는데 서울시는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런 역들의 그 자동 안전 발판 그리고 고무 발판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뭐 스마트폰 본다고 발을 못 보거나 혹은 출퇴근 시간에 사람 많을 때 조심하셔야겠고요. 서울시에서도 네네. 당연히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서울 노원구에 국내 최초의 에너지 제로 주택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네. 내용인가요? 네, 제가 그 직접 가봤는데요. 예. 그 화석 연료를 전혀 쓰지 않고요. 대신 그 태양열이나 지열을 이용해서 그 자체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 아파트보다 에너지 비용을 무려 80%나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대당 에너지 비용이요. 한 달 평균 35,000원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예. 이런 그 에너지 제로 기술이 그 아파트에 적용된 건 국내에서 처음이고요. 서울시와 정부는 앞으로 이런 에너지 제로 주택 단지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는 모든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데 다만 그 건축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30%가 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비용을 줄이는 좀 기술 혁신이 계속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기술 혁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소식 YTN 유튜권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스틸리 댄의 Do It Again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